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윤신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춰 기업 수사 등을 지휘할 윤석열 4단의 요직 배치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에 최종 불응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미쓰비시 자산 매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오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의 아동시설에 4년 동안 유기한 40대 한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일부 텀블러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다량의 납이 포함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면 디자인을 더 선명하게,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납이 다량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16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며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시한 이튿날인 오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모레 오후로 확정된 직후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임명이 회동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임명 제거와 회동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건의를 받고도 임명을 강행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걸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불장군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 이야기, 또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윤 신임 총장 임기는 현 문무일 총장 임기가 끝난 뒤인 25일 시작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현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다 보니까 조만간 단행될 첫 인사부터 물갈이에 가까운 교체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굴 앉힐 것인가 하는 게 될 텐데 당초 거론됐던 윤대진 검찰국장 대신에 한동훈 현 3차장 기용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된 듯합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찰 기수 문화를 깨는 파격 발탁 인사로 검찰 총수 자리에까지 오른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첫 간부 인사에서도 파격을 예고했습니다. 경직되고 고정된 사고에서 좀 더 유연한 그런 사고로 좀 변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수사권 조정 소용돌이 속에서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엔 하마평에 올랐던 기존 인물들을 제치고 한동훈 3차장 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형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대신 사법행정권 남용 등 진행되어 온 수사의 안정적인 공소 유지에 한 차장 검사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앞두고 선배들의 용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윤 차기 총장의 두 기수 선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도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윤 차기 총장이 지명된 이후 한 달 새 선배인 18기에서 22기 중에 이미 퇴임했거나 사의를 밝힌 검찰 고위직은 모두 8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논란과 정치권의 조직 쇄신 요구로 윤석열 차기 총장이 당초 염두에 뒀던 검찰 고위직 인사의 밑그림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조만간 있을 개각과 함께 교체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야당은 반드시 국회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여기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서 상황이 또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선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명예를 이제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으로 정치 공세입니다. 근데 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는요 완전히 후진국형 정치 공세예요. 정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인면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 없이는 19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도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면서 당초 합의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민주당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는 정쟁이라는 말로 거부합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각 때 정경두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국방장관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면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인 이낙연 총리를 내세워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이낙연 총리가 투톱으로 함께 나서는 외교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일 외교의 해결사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총리가 정상 외교에 나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행정부와 의회의 수반이라 우리 총리와 격이 다르지만 특사 지위를 부여할 경우 관계가 불편한 문 대통령을 대신해 아베 총리를 설득하는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총리가 가는 게 좋다. 저는 총리가 제일 지일파고 인맥이 좋으신 분이에요. 다만 양국 간 사전 물밑 교감 없이는 특사 파견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투톱 발언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낙연 총리 특사 가능성까지 나오는 걸 보면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서 현금화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대해서 일본은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5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변호인단은 결국 미쓰비시 소유인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법원 매각 명령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대로 미쓰비시를 포함해 대리인단 신청에 의해 자산이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은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등 모두 3곳입니다. 일본 측은 즉각 정부 차원의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日本企業に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해 판결에 따른 절차 이행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을 드나들었던 선박들이 최근 여러 차례 일본 항구에 입항했는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공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일본이 북한의 제재 위반 대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 이유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한 배경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한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북 결의 위반 의심 정보를 전달한 선박은 리치 글로리, 샤이니 리치, 진룽 등 모두 3척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지난해부터 최소 총 9차례 이상 일본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 선박의 입항을 용인했다는 겁니다. 우호적인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오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만 이들 선박들이 과거 일본을 드나든 사실은 지난해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율 배반적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국정원까지 가세한 겁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유엔 제재로 외환난과 식량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 규모 급감, 무역 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기관 운영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이와 별개로 북한산 석탄 구매로 조사를 받았던 한 한국업체는 또 다른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개정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냈습니다. 전 경영진에 의해 채용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을 하긴 했지만 사측이 사내 전산망에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서울고용노동청에 첫 진정서를 제출한 MBC 아나운서는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되찾고자 MBC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자 신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임시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업무에서 제외시킨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은 줄 테니 출근은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제안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업무 공간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내 전산망 접속이 차단돼 회사 소식조차 알 수 없습니다. 급여는 받지만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이들은 MBC 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폐 세력으로 몰렸다며 계약직의 현실을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 제공 등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측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마트 노동자들과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직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SNS엔 갑질 상담 문의가 빗발쳤고 기업들은 이 갑질의 구체적인 기준과 징계 절차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직원들이 빨간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갑질 관리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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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관리자가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갑질 관리자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에서도 갑질 호소는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19명은 경영진이 MB정부 자원외교 실패를 이유로 자신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운영하고 있는 익명 SNS엔 각종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상사가 시골집 밭일을 요구하는 건 갑질 아니냐는 질문부터 금연을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집단주의적인 문화 때문에 이게 불편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나아가 징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에 나섰습니다. 한 번이라도 냈던 되고요.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설명에 대해서 돈도 받고 해야 되니까 절차하고 앞까지 다 신청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 직장 문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입사 지원서나 면접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됩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출생지, 키, 몸무게 같은 신체 조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어볼 수 없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애인 있어요? 아니, 취직 공부하느라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나 봐요. 예. 내일부턴 이렇게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물어선 안 됩니다. 가족의 직업과 재산은 물론 지원자 본인의 키와 체중, 출신 지역 등을 물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 절차법은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은 금지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 관련 업무 지원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나 소방관, 보안요원 등의 직종에서의 신체 조건 요구 등도 가능합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그동안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취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강요, 채용을 전제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이채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근처인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집에 유서를 써놓고 산에 올라갔다는 정 전 의원 부인의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정 전 의원을 찾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서울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 입구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별로 안 다니는 있잖아요. 거의 뭐 안 다니는. 산길 좋아하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가파르고 막 그리고. 최근 정 전 의원은 지인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흘을 내가 전화 통화를 한 거야.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요즘. 내가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고. 정 전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3선 의원 출신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엔 방송인으로 변신해 최근까지 활발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일식집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 내용 등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분식회계 혐의로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검찰 인사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과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기존 혐의인 증거인멸교사 외에도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조사 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오늘 좀 조명하셨습니까? 김 대표 외에 최고 재무 책임자인 김모 전무, 신모 상무에게도 일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5월 김 대표에게도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일어난 만큼 분식회계에도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승계 작업이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신병 처리 이후 삼바 수사가 소강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시점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친여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서울시로부터 37억 원의 일감을 받아서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불법 하도급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퇴출당한 바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하도급 업체의 대표가 현 여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허인회 씨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온 녹색 드림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을 준 것이 적발돼 지난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협동조합이 불법 하도급을 가장 많이 준 곳은 녹색 건강나눔이라는 업체였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8,3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66%인 5,500여 개를 녹색 건강나눔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23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협동조합의 이사장 허인회 씨였습니다. 허 씨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입니다. 허 씨는 조합에 돈이 없어서 개인 회사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불법 하도급 한 적이 없고 조합에 돈이 없어서 제 개인 회사에서 돈을 대준 건 맞아. 서울시는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불법 하도급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 준 거거든요. 공이나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공고 사안 위반이에요. 서울시는 지난 11일 녹색 드림 협동조합과 녹색 건강나눔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한 노숙인이 흉기 난동을 벌여 동료 노숙인이 다쳤습니다. 자리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고 잠시리 경찰이 남성이 떠난 장소에 도착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58살 우모 씨가 서울역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우 씨는 동료 노숙인 원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70여 미터 떨어진 화단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 씨는 목과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기 피자오리를 지키셨어요. 어디 터졌구나. 이들은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경찰은 우 씨가 술에 취해 자리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 씨는 또 다른 노숙인 37살 장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장 씨는 다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찍으려고 했는데 H누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버리고 4년 동안 연락을 끊은 부모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은 혼혈이고 자신은 일용직 노동자라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필리핀 선교사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한의사였고 한국인 아내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현지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검찰이 확인해보니 장애를 가진 14살 A군이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필리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인 47살 B씨는 당시 필리핀 선교사를 찾아가 아들이 필리핀 혼혈아인데 자신은 일용직 노동자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A군을 맡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의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한국인 아내가 있었고 A군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B씨는 필리핀으로 가기 전 A군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자신을 쉽게 못 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국할 때는 아이의 여권도 챙겨왔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국내 어린이집과 사찰에 A군을 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B씨 부부는 A군을 버린 뒤 큰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자신들은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A군은 그 사이 필리핀에서 장애가 심해졌고 한쪽 눈은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애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리핀 유학 보냈다 그런 취지 주장하기 때문에 검찰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저 부모는 모성애도 부성애도 없나 싶은데 이번엔 말 못하는 동물이 보여준 모성애를 전합니다. 한밤중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자던 주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주인을 깨운 거는 불이 난 축사에 송아지 8마리를 두고 온 어미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미소는 새끼를 살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축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한우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1시 55분쯤 한우 11마리가 지내던 강원 횡성군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4살 난 암소 1마리가 탈출해 주인집으로 찾아왔습니다. 100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암소는 머리로 마루를 들이받으며 울음소리를 내 잠자던 주인 90살 김태봉 씨 부부를 깨웠습니다. 김 씨는 축사로 달려가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집을 향하여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소가 씩씩거리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고맙기도 하고. 암소는 주인집 앞마당에 쓰러진 뒤 다음날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암소는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암소가 지난 1월에 낳은 송아지 등 나머지 8마리는 화를 면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죽은 어미소가 낯선 오솔길과 골목길을 지나 주인집을 찾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무슨 말이겠어. 그 다 등을이 막 타가지고 죽어가는 소가 어미소가 와서 주인이 막 마루를. 김 씨는 죽은 어미소가 살려낸 송아지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팔렸지만은 내일 나가서 돈을 빼서 돌려주고 아들을 내가 기를게요. 아들을.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 다른 원본인 상주본에 대해서 국가 소유이고 강제 집행이 정당하다고 했죠. 하지만 현 소장자 배익기 씨가 실물을 꽁꽁 숨겨놓고 돈을 요구하고 있는 탓에 강제 집행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배 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주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리무중 상주본이 과연 국가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1000년이 가도 못해. 세종이 창제해 1446년 반포한 우리글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는 예의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창제 원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해례본입니다. 해례본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40년. 당시 간송 전형필 선생의 해례본 간송본 발견으로 한글은 그 창제 원리가 드러났고 비로소 한글이 우리만의 독창적 문자임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뿐인 줄 알았던 해례본. 그런데 2008년 또 하나의 해례본 원본이 상주에서 나옵니다. 상주본은 아쉽게도 서영락이 쓰신 4장, 총 7쪽, 8쪽은 빈면이거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그 보존도가 대단히 잘 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상주본에는 훈민정음에 대한 해석이 메모 형태로 귀퉁이에 남아있고 보관 상태가 양호해 국보급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상주본의 가치는 얼마일까? 1940년 전형필 선생이 간송본을 사들인 가격은 11,000원. 현재 가치로는 33억 원 정도였죠. 40일간 전시를 했는데 하루 보험료가 1억이었습니다. 국제 경매 시장에서 이게 최소 1조다 그렇게 매겼기 때문에 하루 보험료를 1억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상주본 소장자 베이키 씨도 상주본의 가치를 1조 원이라 보고 국가에 그 10분의 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규정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거의 무지몰각한 사람들이지. 문화재청에서 서로 감정평가한 최소 1조 원 이상 준 돈 또 5분의 1까지는 준다는데 저는 10분의 1 정도는 끼쳐달라고 그런. 하지만 법원이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했는데 정부가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이분이 취득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됐고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장자만 보관 장소를 알 수 있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상주본이 더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잘 잊지 못한 걸 봤지 않습니까? 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재청은 내일 다시 배 씨를 만날 예정입니다. 당연히 죄송입니다. 점점 나를 쪼면 쪼을수록 그 부분은 점점 멀어집니다.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소장자인 배 씨는 고집불통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청년 취업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직장을 설사 구한다 해도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첫 직장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청년 일자리 센터. 취업 준비생들이 335 구직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들에게 첫 직장의 희망 월급을 물어봤습니다. 물가 인상률이나 최저시급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은 한 200 초반, 최소 200 초반대는 200만 원 미만은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자취 비용이라든지 생활비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것 같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청년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아예 최저임금보다도 낮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174만 원인데 월 1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절반에 가까운 45.3%에 달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힘들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첫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불과 1년 2개월. 퇴직 이후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목표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진로 설계를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개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에서도 청년들은 또다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군부대 병사들도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곧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그 시기를 좀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당초 이달 중에 이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늦춘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 보안책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란 유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SNS를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비하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얼마 전에는요, 병사 5명이 수억 대의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었죠. 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적발된 건수만 1,500건이 넘습니다. 예상했던 부작용이긴 한데 저렇게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수억 대의 도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회에서도 큰 죄니까 당연히 처벌을 크게 받고요. 단순 사용 위반이나 보안 의무 위반 같은 것은 구두로 경고를 하거나 휴가나 외박을 제한하는 정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군은 이런 위반 행위들의 발생 비율이 이 전체 사용 인원 대비 0.2% 정도로 미미하고 이 앞으로 보안 앱 등을 개발해서 보완하면 문제 없을 거라는 식이지만 이 전문가들은 군의 생명인 보안에 언제든지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벌이 없는 규제는 누가 겁을 냅니까? 아무도 겁 안 내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고 하면 처벌이 있어야 돼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요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를 끼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이니까요. 갑자기 군에 와서 휴대전화를 못 쓰게 되는 것만으로는 큰 상실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병사 대부분인 96.3%가 이 휴대전화 사용 이후에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좋아졌다고 인식을 했고 이 병사와 간부 간의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응답률도 67.4%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자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대답도 각각 79.1%와 83.7%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한 병사들이 사용하지 않은 병사들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또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병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것 같긴 한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예, 모병제인 국가인 이제 미국과 일본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들 나라는 병사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 전용 OS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춰놓고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사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 없는 대신에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일만은 없도록 아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면 실시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텀블러들은 알록달록 색도 예쁜데요. 일부 텀블러에서 발암 물질인 납이 다량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기준치의 최대 880배 수준의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휴대도 간편한 텀블러.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사용이 권장되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요새는 워낙 카페들에서 텀블러 쓰고 다니면 할인도 많이 돼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부 유명 커피숍이 판매하는 텀블러 제품에서 2급 발암물질인 납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24개 텀블러 중 4개 제품에서 킬로그램당 최대 79,606mg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국제 기준치의 80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외관에 마감 처리된 페인트가 문제였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입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벗겨진 페인트의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사용하는 얼음의 위생 상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가 커피 전문점 233곳의 얼음을 검사한 결과 41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세균수와 과망간성 칼륨을 검사한 결과 기준에 초과해서 시정조차했습니다.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반복되면 영업 정지로 들어가고 유명 커피숍들의 허술한 위생 관리가 더위를 쫓으려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로 피란 갔던 1950년 대구 매일신문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에 이 대통령을 견통령으로 잘못 내보낸 죄였습니다. 활자를 일일이 골라내서 판을 짜는 활판 인쇄 시절 문선공이 큰 대자 대신 이렇게 점 하나 더 있는 개견자를 잘못 뽑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신문사와 인쇄소들은 대통령 활자 셋을 고무줄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썼습니다. 그 시대의 나팔자는 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명이 짧아서 몇 번 쓰면 다시 녹여 끊임없이 새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황지우 시인이 노래한 1980년대 을지로 인쇄소 풍경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말 없는 김씨 할아버지가 좋다. 활자를 만든다. 불에 나비 녹는다. 타는 기름 냄새. 그리고 활판 인쇄 잉크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은 이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습니다만 묵은 시집에서 종이 냄새와 함께 피어올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던 바로 그 냄새 말이죠. 실핏줄처럼 번져난 잉크, 올록볼록한 활자 자국에서는 마치 시심이 만져질 듯도 합니다. 너무 매끈해서 얌체 같은 디지털 글자는 흉내낼 수 없는 아련한 너그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 문학의 별 소설가 김유정이 활판 인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유정의 고향인 춘천 신례마을 문학촌의 책과 인쇄박물관이 지난 3년 활자를 만들고 또 뽑고 짜는 공을 들여서 그의 단편집 3권을 새로 펴냈습니다. 김유정 특유의 토속적 언어 그리고 귀에 들리듯 생동하는 표현이 이 활자 안에서 잘 살아나서 책 읽는 맛부터 다를 것 같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 떠받드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느리지만 따뜻하고 거칠지만 인간적인 아날로그의 향기를 그리워합니다. 레코드판, 타자기, 우체통, 편지, 만년필, 그리고 깎아 쓰는 연필 같은 것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는 청년이 아름다운 것도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저 역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는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는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온고지신의 지혜가 그립습니다. 7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사라져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날씨가 참 우중충하죠. 내일은 소나기에 장맛비까지 예상돼 날이 더 흐려지겠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주로 중부 지역으로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소나기보다는 장맛비 소식이 더 많은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일요일부터는 서울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필리핀 인근에서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장마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대체로 3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